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1심 판결 사례 중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우리가 보통 이거를 피싱 범죄, 보이스 피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A씨가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연락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핸드폰에 이상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A씨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를 하면서 해킹을 이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핸드폰에 그 공인인증서 다 있죠. 요즘에는 핸드폰, 인터넷 뱅킹, 폰뱅킹으로 은행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 주거래 은행이나 금융기관 어플과 공인인증서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A씨의 경우도 핸드폰 안에는 당연히 A씨의 공인인증서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금융사기 조직범들이 A씨의 휴대전화에 이상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가지고 원격 제어를 함으로써 그 공인인증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화금융사기 조직범들이 A씨가 가입되어 있던 B보험회사와 C 투자신탁회사에 각각 대출 신청을 해요. 대출 신청을 해서 합계 2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해서 그 대출금을 이 전화금융사기 범인들이 가져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험회사하고 투자신탁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출 계약을 했고 대출을 실행해줬으니까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해라 라고 연락이 오는데, A씨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대출 신청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대출 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다투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접수를 하게 돼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민사소송은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주세요, 등기를 넘겨주세요, 이런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잖아요. 그게 원칙적인 소송의 형태인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의무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권리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나는 너한테 의무가 없어, 나는 너한테 돈 줄 게 없어 라고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건도 금융기관에서 계속 독촉 오니까 그만 좀 독촉해라, 나는 너하고 내가 대출 계약을 한 게 없고 전혀 대출 신청을 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냐, 나도 사기를 당했다, 이제 이렇게 소송이 됐던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물론 이게 아직 1심이긴 합니다. 아직 항소를 했는지 아닌지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에 이제 항소를 했다면 결과가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1심만 두고 보면 A씨는 이 대출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 여러분 결론만 보세요. A씨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A씨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자그마치 이게 2억입니다. 사기당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자기는 돈 한 푼 받아 쓴 것도 없는데 2억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판결이 이렇게 나온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러한 판결이 선고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법 중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은 이 법 때문입니다. 이 법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라는 법 제7조 제2항에는 수신된 문서가 작성자 또는 대리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수신된 문서가 수신자와의 관계에서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공인인증서로 금융기관에 접속을 하려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여기서 은행이죠. 은행이나 보험회사나 투자신탁회사 같은 금융기관이죠.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전자서명이 그 사람이 암호까지 비밀번호까지 다 돼서 기입이 돼서 딱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A씨죠. 그 대출 신청인이 자기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과연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적어도 그 전자문서를 수신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공인인증서에 서명이 돼 있고 그 암호나 그 표시에 이상한 게 전혀 없으면 당연히 그 작성자, 즉 대출 신청인이 자기의 의사로 한 거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거나, 이게 무슨 사기를 당했다거나 탈취를 당했다거나 누가 강요를 했다거나 거짓말로 했다거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 조문 자체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행정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이렇지 않다고 하면 공인인증서대로 다 전자서명 해놓고 나중에 내가 한 거 아닌데? 라고 했을 경우에 그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하튼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A씨 입장에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한테 속아가지고 내 핸드폰에 이상한 어플 깔아가지고 그 공인인증서 탈취해가지고 이상하게 자기들 맘대로 대출 신청한 건데 이게 나는 내 의사로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항변을 했지만 전자서명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작성자인 A씨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봐야 하고 뭐 특별히 다르게 볼만한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판사님이 판시를 한 거예요. 또 이제 이 사건에서는 이제 A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사님한테 최소한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분명히 A씨가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전화를 먼저 해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판사님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그렇게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 이 사건에서 이제 이미 대출을 다 실행한 다음에 이렇게 대출이 됐습니다 라는 문자를 A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보험회사입니다. 기약해서 신청하신 몇 월 며칠자 대출은 뭐 1,900만 원이 뭐 입금되었습니다. 뭐 이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게 왔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문자까지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럼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대출 실행이나 그 심사 과정에서 공인증서에 본인 서명이 돼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도 금융기관이 굳이 A씨한테 전화해서 신청한 게 맞습니까? 본인이 하셨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한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물어볼 의무는 없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 과거에도 많았어요.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사실 높진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고 대부분 하급 중에서는 이 경우에도 대출 계약 인정된다, 유효하다, 다 대출금 채무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해요. 이 판결이 옳으냐 그르냐는 판단은 둘째로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란 법이 현재 그렇게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정법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범죄들이 날로 그 규모와 방법이 교묘하고 교활해져서 도저히 수사기관에서도 다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실제 그 본체는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중국이나 필리핀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사실 그 피해자가 온전히 모든 피해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가해자를 직접 찾아서 가해자에게 추궁을 한다던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하여튼 우리가 설명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다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